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도 빠지는데 좀 덜 빠지거나 안 빠진 지역이 4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경기에 후행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경기에 후행하기보다는 약간 동행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국면이 지나고 나서 가장 빨리 반등할 지역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나올 때죠.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머니 트레이너이신 김경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뵈니까 한 3년 만에 뵙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동안 또 공중파에서도 많이 나오시면서 네. 활동이 크셨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마지막 뵀을 때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또 이제 부동산 쪽에 전문가셨고 하니까 네네. 똘똘한 집 한 채. 네. 그래서 부동산 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정말 똘똘한 거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네네.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부동산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락, 급락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네네. 우선은 이제 집값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그 면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2005년, 2007년에 있었던 그 상승세를 보면 당시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았어요. 네.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가 콜금리를 썼는데 지금은 RP금리지만 당시에 4.5%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택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거는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더 높으면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값 하락이라는 게 뭐 금리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사실 2020년과 21년도에 너무 많이 상승했던 원인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그때 마침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하락을 좀 촉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쉬운 얘기 같으면서도 어려운 얘기지만 떨어지는 이유는 너무 올랐기 때문이고 또 가격이 올라갈 땐 사실 너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영향과 뗄래야 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가팔라지고 그리고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늦게 나온다.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이제 뭐 원인은 미국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경기 침체 속도가 지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경기 침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아마 2024년은 돼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통화 정책이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분간 그러면 금리가 계속 높아지거나 높아진 상태에서 지속된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의 집값 하락이라는 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나 더 될 거냐는 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은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40% 이상 빠진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고점 대비 2021년 말 대비 물론 우리가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뭐 평균 지수를 가지고 매주 나오다 보니까 뭐 0.8이 떨어졌다, 0.5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제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40% 이상 빠진 실거래가가 많아요, 단지들이. 자, 이런 걸 감안해 보자면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 하더라도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지만 사실 여기서 더 20, 30% 이렇게 빠진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이제 지난 2022년 1년 동안 빠졌던 폭보다는 훨씬 하락폭은 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좀 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도 빠지는데 좀 덜 빠지거나 안 빠진 지역이 4군데가 있어요. 그 4군데가 어디냐면 이제 초고가, 초신축, 재건축, 그 다음에 초저가 이런 형태의 아파트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방어적이었는데
올해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게 조금 유지가 된다면 이 네 곳도 하락의 바람을 조금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락폭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작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에도 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빠지는 곳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하락으로 가게 되면은 사이클상 한 40%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네, 보시는 과거의 분들이 사례 보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미 40%가 빠진 곳들은 이미 선반영돼서 많이 빠진 것으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이제 그거에 맞는 키 맞추기로 갈 것인지 네네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잘 버티고 있는 곳들은 그거와는 다른 하락폭을 보이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선은 지난 50년간의 우리나라의 집값의 기본적인 역사를 보면 90년대 후반에 IMF 때 좀 집값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도까지 조금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하락이거든요. 보통 한 12년 정도 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년 정도는 약세장, 한 7, 8년 정도는 강세장.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하락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한마디로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V자 반등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떨어질 때가 사실은 고점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막 급상승을 하다 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평균 시장 가격을 유지하다 떨어진 거기 때문에 급반등이 1년 만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2020년, 21년도에 50년간 한 번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이 있은 후에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작년에 많이 빠졌던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다지고 그동안에 안 빠졌던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더 방어적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은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선반영을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만약에 지금 주가가 좋다는 거는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6개월이나 10개월 후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경기에 후행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경기에 후행하기보다는 약간 동행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경기가 좋아서 화랑이 된 이후에 부동산이 떴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서 경기와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주거를 해결하는 거지만 자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시장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투자에 목말랐던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야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인데 과연 언제쯤 집을 사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 같으면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고 난 이후에 사라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제는 조금 한 박자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한 박자 빨리라는 게 언제냐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 세계 통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연준이 최소한 금리는 이제 앞으로 조금 내리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언제 나올 거냐. 이제 그때가 사실은 조금씩 그 매수세가 붙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아니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검토나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이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굳이 지금 업데이트된 정보만을 가지고 보자면 2025년 상반기 내지는 늦으면 2025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 같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약간 상승이 됐든 어떤 정상적인 가격대에서의 급락, 한 40%의 급락, 그리고 다시 재반등, 이게 V자로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너무나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떨어진 거니까. 그렇다면 40%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입지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장기적인 가격은 아무래도 경기나 성장률이나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장기적인 거는. 근데 단기적인 거 2, 3년간의 가격 변화는 아무래도 입주량이나 금리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장기적인 어떤 집값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금리나 경기나 입주량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사이트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은 통계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전국의 아파트 입주량 또는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 입주량이 나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전국으로 보면은 앞으로 2025년도까지 입주량이 그렇게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집을 지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이 지나고 나서 가장 빨리 반등할 지역을 굳이 얘기하자면 입주량이 좀 적은 지역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24, 25까지 입주량이 수요 대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입주량이 25년까지 좀 많고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계속 많아서 25년까지도 사실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량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천 지역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좀 집값이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역별로 단기적인 집값을 예측할 때는 금리나 입주량을 좀 보라. 그리고 장기적인 것을 예측할 때는 통화량이나 이제 성장률을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어쨌든 이 하락세가 말씀하신 대로 뭐 0.8% 1%씩 주간 단위로, 월 단위로 많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 우리가 보도낸 내용만 보시면 뭐야 뭐 1% 빠졌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단지가 막 10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거래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우리 단지가 소형 단지라서 200, 300 이렇게 작은 단지는 거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안 빠졌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에서 나와 비슷한 평형의 비슷한 가격대가 가격 하락하는 걸 보시면 우리는 거래가 없어서 마치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만큼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다급하게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는 정부의 대책 가지고 이 추세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대책이 이렇게 나올 때 지금 사야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현 정부 말고 전 정부 때는 사실 부동산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상승을 막고자 노력했죠. 대책이 뭐 거의 30번 나올 정도로.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규제한다라고 하면 부동산의 상승을 억제한다. 억제하니까 집값 안 올라가니까 나중에 사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책의 의도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의도는 규제를 한다는 의도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올라가니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완화를 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사실은 이제 그 규제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만 빼고는 뭐 다 지금 푸는 걸로 거의 보도가 됐고 이럴 정도로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2주택자에 대한 그 중과세도 이제 완화를 하고 이런 속도가 빠르다라는 의미는 반증하면 이 정책의 의도가 뭐냐? 하락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이 너무 급하게 되니까 정책도 급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의 의도, 정책의 결과를 보지 말고 의도를 보면 지금 시장이 좀 다급하구나. 하락세가 당분간은 상당히 꺾이기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신다면 최소한 지금 1월이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에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계획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도끼질을 할 때가 아니고 도끼 날을 갈아야 될 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뭔가 실행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24, 25년도에 올 시장을 대비해서 현재는 실탄인 현금을 좀 차곡차곡 모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23년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 그래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우리 나름대로 볼 수 있는 지표랄까요? 이런 것들 신호 같은 게 뭐가 있죠.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아파트 가격이 실제 실거래가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자 이제 집 사러 가보자.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가서 시장을 조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건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 사는 것처럼 그냥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생겨서 딱 사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 조사를 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야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네라고 움직이면 약간 늦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등이 나오는 게 과거 20년이나 21년처럼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살짝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가 집을 안 샀으면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내가 사기도 전에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주택 금융 통계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주택 금융 통계 사이트 통계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이 통계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얼마나 부담을 느끼느냐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네. 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면은 이게 서울을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서울이니까. 서울이 현재 2022년도 작년이죠. 3분기가 214.6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균 소득자예요. 내가 서울의 평균 소득자인데 내가 서울의 평균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내 월급에 도대체 몇 퍼센트를 원금과 이자로 내야 되느냐. 요게 자기 월급의 25%를 내야 되는 게 100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214.6이라 그랬죠. 네. 자, 이 얘기는 자기 월급의 54%를 이자로 내야만 지금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네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매수가 붙지 않는 시장에서 내가 산다? 그러면 나는 호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건 지역마다 발표가 되지만 지역을 보지 마시고 그냥 서울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22년 3분기가 214.6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150입니다. 150. 15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월급의 한 37% 정도를 원금과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봤을 때 한 37% 정도를 내가 원금과 이자 내는데 쓰겠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오기 전에는 실제로 매수를 하시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기에 변수는 금리가 생각보다 혹시 2, 3년 내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한다면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의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속도를 감안했을 때는 3년 후라 하더라도 2021년도처럼 금리가 2, 3%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50에 근접할 때까지는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는 그 부동산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보시면은 또 통계 중에 재밌는 통계가 지역별로 미분양률이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네. 모든 통계 사이트가. 이 미분양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미분양률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서울의 미분양률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미분양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미분양률이 전월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증가폭이 둔화되고 꺾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인이 언제 나올 거냐? 저는 제가 예상하건대 아까 얘기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50이라고 그랬는데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한 170, 60 이쯤 내려가면 아주 눈에 띄게 미분양률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분양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미분양 증가율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또 하나의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뭐 요즘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시지 않은 분까지도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FOMC의 의사록 이런 것들 뉴스를 보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그 의사록이 공개된 내용으로는 2024년도까지도 금리 인하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미국의 상단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예상이 5%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5.25까지 지금 바라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4%까지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경기 둔화가 지금 미국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시장에 나올 때, 자 그럼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라는 게 뭐냐?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때가 아니고, 자 이제는 조금씩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사인이 나올 때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나올 때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서울이 150 이하로 내려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양률이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할 때,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올 때.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입자라면 시장에 나가서 많이 조정이 된 가격을 잘 보시고 사신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그때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빠지면 어떡하느냐. 물론 뭐 내가 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2020년이나 21년도에 산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서 40% 이상을 내려오는 데서 내가 만약에 산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잘못된 투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물건이든 사람 심리는 가장 낮은 그렇죠. 최저점에 사고 싶어 하는 게 맞아요. 있는데 네. 이제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정확하게 앞니를 알지 못하는 한. 네. 일단은 그러한 것들 신호를 보고서 맞습니다. 실거주라면 이제 매수를 고민해 맞아요. 보면 된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정부가 네. 마지막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대책, 양도소득세 면제, 이것을 내놓는 것이 바닥 신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사야 된다.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을 내놓는 결과보다는 그 정책의 의도가 뭔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의도는 너무 하락세가 급하니까 지금 완화가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완화할 거라는 누구나 예상을 했지만 속도가 이렇게 빨리 내놓을지는 몰랐는데 그렇죠.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하는 사실은 카드까지 꺼낸다라고 하면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주식처럼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투자자산화 된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야 저 정도면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야 저 카드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단 말인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현재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굉장히 시장이 좀 좋아지는 상황,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의 신호가 동시에 시장에 존재할 때 나왔다면 당연히 급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지만 네. 지금 하락세에서 그런 만약에 정책이 나온다는 거는 야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이거를 가격을 방어하기 어려우면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쪽에 더 포커싱이 되면서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 그런 대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걸 매수 신호로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